집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근데 일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 5억짜리 있고 퇴직금도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예요. 나가는 돈은요? 1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분.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어요. 서울에 5억짜리 집 한 채 있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무리해서 샀던 집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대출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거든요. 외식도 거의 못했고 여행은 생각도 못했죠. 아이들 학원비 내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매달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이 나이에 집 없으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퇴직금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직장 다녔거든요. 월급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었는데 오래 다녔어요.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쉰 적도 있었고 이직도 몇 번 했죠. 그래도 꾸준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모인 거예요. 퇴직할 때 받아서 그냥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어디 굴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가 날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주변에서 주식해라, 펀드해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뉴스에서 손해봤다는 얘기 나오면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금도 조금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거죠. 많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억 5천은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그 정도면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노후 준비 잘 됐네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집은 팔 수가 없거든요. 팔면 어디로 가요? 월세 살면 그 돈도 매달 나가잖아요. 보증금 들고 이사 가도 결국 돈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혼자서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있을 때는 둘이서 하니까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짐 싸는 것도 새 동네 적응하는 것도 다 혼자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퇴직금은 건드리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손 떼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요. 이번 달 5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남편도 갑자기 쓰러진 거였거든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비로 다 쓰면 안 되죠. 비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비상시에 써야 하는 돈인데 이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거든요. 통장에 숫자만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만 원이 전부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이 한 달에 84만 원으로 살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50만 원 나옵니다. 많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일을 쉰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연금을 안 냈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 해당됐던 거예요. 첫째 낳고 3년 쉬었고 둘째 때도 좀 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안 쌓인 거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당장 애 키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일하긴 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적게 쌓인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어쨌든 50만 원, 이게 제 국민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어요. 3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65세 넘으면 소득 적은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요. 처음에는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고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84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전부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더 많았거든요. 남편이 월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녔고 월급도 저보다 많았으니까요. 둘이 합치면 150만 원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죠. 15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 연금 100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죠. 유족연금이라고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남편 연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60%밖에 안 줘요. 100만 원 받던 사람 배우자한테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연금이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둘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유족연금 60만 원 받을까? 아니면 제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 30% 더해서 받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제 연금 받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지만요. 억울하죠. 남편이 평생 낸 연금인데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저한테 다 안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도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들어둘 걸 그랬어요. 보험 아줌마들이 맨날 왔었거든요. 연금 들어라. 노후 준비해라. 근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대출 갚고 애들 키우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았죠. 근데 당장 살기 바빴어요. 그게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넣어뒀으면 지금 10만 원이라도 더 나올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 84만 원인 거예요.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비부터 볼게요. 작은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15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또 올라가죠.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신비도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랑 TV 합쳐서 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매달 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행 앱도 써야 하고 카톡도 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해야 하고요. 보험료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8만 원 나가고요. 암보험도 하나 있어서 4만 원 더 나가요. 젊었을 때 가입한 건데 이 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해지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주변에서 보험 해지했다가 후회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고 나서 보험 들려고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치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아껴 쓴다고 아끼는데도 그래요. 안 쓰는 방 불 끄고 물 아껴 쓰고 그래도 기본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정비예요.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공과금 7만 원. 벌써 37만 원이 나갔습니다. 84만 원에서 37만 원 빼면 47만 원 남죠. 이걸로 한 달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가 제일 큰 거예요. 혼자 먹는다고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트 가면 뭘 사도 비싸요. 채소 조금, 고기 조금 사면 5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래도 아껴 먹습니다. 반찬 해놓고 며칠씩 먹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아껴도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요. 적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양도 챙겨야 하고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47만 원에서 식비 30만 원 빼면 17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해요. 병원비도 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혈압약 타러 가야 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도 가요. 실비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병원비로 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아플 때는 더 나가고요. 경조사비도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결혼한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야 하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는데 겹치면 진짜 힘들어요. 없는 돈 쥐어짜서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하고 한 달에 3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37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벌써 75만 원이에요. 경조사 하나만 있으면 85만 원 넘어갑니다. 84만 원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뭐 하나 깨지면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겹치거나 그러면 퇴직금 손 떼야 해요. 이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매달 모자라는 거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쓰면 되지 않나? 5천만 원이면 한참 쓸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손 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 달 20만 원 꺼냈으면 다음 달도 꺼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달도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어느새 1,000만 원 없어지고 2천만 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무서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 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늘어나는 건 없고 줄어들기만 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에요. 진짜 큰일 났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입원하는데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더 비쌌어요. 보험으로 일부 해결했는데도 목돈이 나갔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있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으로 다 안 되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꽤 커요.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죠. 그게 싫어요. 자식들도 살기 바빠요.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부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짐 지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못 건드려요. 이건 정말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 다 쓰면 진짜 끝이에요. 또 있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요즘 90까지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건강하면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60대 후반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꺼내 쓴다고 해봐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그게 얼마예요?
4,8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건 물가 안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물가는 매년 올라요. 지금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뒤에는 3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계산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손 떼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다 쓰고 나면 진짜 막막해질 것 같고, 차라리 몸이 움직일 때 일해서 버는 게 나아요. 퇴직금은 그대로 놔두고 일해서 모자란 돈 메우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퇴직금 지키려고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집 5억이면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집 팔면 어디로 가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새 동네 가서 적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낯선 데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집 팔면 그 돈 어디로 가요? 월세 살아야죠.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좀 괜찮은 데 가려면 더 내야 하고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집 한 돈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아서 뭐가 남아요? 결국 똑같거든요. 돈은 없어지고 내 집도 없어지고 차라리 내 집에서 버티는 게 나아요. 월세 안 내도 되니까요.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주택연금 들면 되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집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요.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5억짜리 집으로 70세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게 평생 빚지는 거예요. 받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집값 넘어가면 어떡해요. 물론 그건 자식들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찜찜해요.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 힘들게 산 건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식들 고생한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택연금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제 전부예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거든요. 대출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애들 학원비 아끼면서까지 대출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내 집 만든 건데 이걸 그냥 팔아버리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팔면 손해거든요. 집 팔면 양도세도 나와요.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내야 해요. 5억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고 나서 전세 가면요.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거든요. 근데 팔아서 현금 들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 파는 건 쉽게 결정 못 합니다. 팔아서 좋을 게 없어요. 결국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자산은 5억인데 쓸 수 있는 돈은 84만 원인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집이 돈이면 좋겠어요. 근데 집은 그냥 집이에요.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죠. 지금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요. 8시까지 끝내고 집에 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 60만 원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연금 84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 144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요. 빠듯해도 마이너스는 안 나거든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힘들어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죠. 어둡고 추운데 나가야 하거든요. 쓸고 닦고 비우고 쓰레기통 비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있어요. 숙여서 일해야 하잖아요. 집에 오면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일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이 일 구한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하지.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거든요. 감사하죠. 이 자리도 소중해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쉬어요. 하루 안 나가면 그날 품삯이 없잖아요.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걸 그냥 날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이 편하다는 걸.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점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일단 나갑니다. 진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남편 연금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일 안 해도 됐거든요. 둘이 1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84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저 같은 분들 많아요.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몸이 버텨주니까요.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모르잖아요.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허리가 더 아프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일 못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퇴직금 손 떼야겠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 최대한 버는 거죠.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여행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연금 넉넉하게 받는 친구들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 있고 퇴직금 있어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상황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도 다른 데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84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때부터 계산하게 됐어요.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고,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을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트에서 뭐 집어도 그냥 샀어요. 지금은 가격표 먼저 봅니다. 할인하는 거 찾게 되고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 묶여 있는 거였어요. 집은 팔기 전엔 그냥 집이거든요. 퇴직금은 안 쓰면 그냥 숫자예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84만 원. 이게 진짜 내 돈입니다. 이게 내 생활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도 집 있으니까 낫지. 퇴직금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그 말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모르는구나. 집 있어도 밥은 사 먹어야 해요. 관리비는 내야 하고요. 퇴직금 있어도 지금 당장 쓸 돈은 84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사실 빠듯하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할까 봐요.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애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내 그래요. 청소 일하는 것도 안 말했거든요.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나? 더 모았어야 했나? 개인연금 들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84만 원으론 안 되니까 6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알게 됐어요. 노후는 가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마음의 여유고요. 5억이 있어도 84만 원으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돼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좀 늦게 배웠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허리 아픈 거 힘들고요. 근데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84만 원이랑 144만 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70대 되면 이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요. 예전에는 마트 가면 이것저것 집었거든요.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다시 내려놔요. 이거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해요. 커피도 밖에서 안 사 먹어요. 집에서 타 먹으면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프면 끝이거든요. 병원비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6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4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해요. 아프면 쉬고요. 약 먹을 거 꼬박꼬박 먹어요. 혈압약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건강검진도 꼭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챙겨요. 네 번째는 퇴직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손 떼면 안 됩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5천만 원이 많아 보여도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이에요. 100만 원씩 쓰면 4년이고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급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줘요. 명절에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맙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대출 갚아야지, 애들 교육비 들어가지. 거기다 엄마한테까지 돈 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퇴직금 안 건드리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이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준비 잘하셨네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웃었어요. 준비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했으면 지금 새벽에 안 나가도 됐을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있었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건강하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붕 있는 집에서 자니까요.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하려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삽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있고 퇴직금 있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매달 84만 원으로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거고요.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제가 혼자 되고 배운 거예요. 좀 늦게 알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있는 건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분들, 매달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게 노후의 전부예요. 자산 말고 현금 흐름이요. 저는 계속 버틸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같이 버텨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남편은 국민연금 70만 원, 저는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한 달 수입은 105만 원 남짓이에요. 오래된 집 한 채,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 마을. 그래도 손주가 오면 꼭 용돈 3만 원씩은 챙겨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매달 25일 아침이 되면 제 휴대폰이 먼저 알림 소리를 냅니다. 국민연금 입금, 기초연금 입금, 이 두 줄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부부에게는 한 달의 시작이고 어쩌면 이달을 버틸 수 있는 희망 같은 겁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일찍 깨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데워 마시며 남편이 깰 때까지 식탁에 앉아 화면을 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105만 원. 늘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은 쿵 내려앉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시작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 숨을 한번 고르고 작은 미소가 납니다. 남편은 아직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침을 하며 일어납니다. 허리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지요.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제야 한숨처럼 웃습니다. 그래요? 또 한 달 잘 버텨봅시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압니다. 버텨본다는 말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남편은 이불을 개고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보리차 대신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커피 믹스는 아껴둬야 합니다. 다음에 손주가 오면 그때 타주려고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조금 쓸쓸합니다. 이사와서 30년이 넘었지만 이 시간대엔 늘 같은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다. 남편은 라디오를 켜놓고 조용히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도 10년 넘게 구독하지 않았지만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걸 가끔 가져옵니다.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고 그냥 활자들을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 옆에서 전기밥솥을 눌러둡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밥을 모아 아침에 데우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 걸 이제는 몸이 기억합니다. 반찬은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과 김치, 그게 전부지만 밥만 뜨거우면 괜찮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꺼내는 공책이에요.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저희 삶의 기록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그 아래에는 한 달 동안 써야 할 돈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죠. 식비, 공과금, 약값, 교통비, 통신비. 그중 어느 것도 빼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공책을 한번 보고 말합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아끼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만큼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저 잘 버티는 것이 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말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 목이 메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랑이란 게
꼭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텃밭을 보러 나갑니다. 이때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여전히 105만 원. 하지만 이 돈은 곧 줄어들겠지요. 며칠 후 전기세와 수도세가 빠져나가고 약국과 병원에서 카드값이 찍히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마음이 편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기분 하나로 한 달을 버팁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합니다. 오늘 날이 좋네요. 텃밭 좀 둘러보고 올게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넘어지지 말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처럼 벌지 못해도 이렇게 서로 챙기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돈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걸 느낍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아침, 저는 늘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어요. 오늘도 버텨봅시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아요. 남편은 퇴직을 하고도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땐 새벽마다 나갔지요. 겨울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여름엔 모자를 눌러쓰고 나갔어요. 그렇게 5년을 버티며 모은 돈이 5천만 원쯤 됐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동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 힘이 되거든요. 그땐 저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한 봉지 사는 게 망설여지지 않았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쯤은 사줄 수 있었죠. 남편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끔 웃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사람 구실 좀 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젠 허리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퇴직 후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5천만 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님을 불렀고 비새는 지붕은 남편이 직접 손봤지만 자재비가 들어갔어요. 병원비도 매달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자식 결혼식에는 그래도 부모 체면상 아들에겐 1,000만 원, 딸에겐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5천만 원은 어느새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2천만 원 남짓이 전부예요. 그 금액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안전줄이라고 불러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말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손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금 105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합니다. 비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게 저희의 규칙이에요. 가끔 친척들이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일 좀 더 하시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장시간 걷지를 못합니다. 예전엔 복지관 봉사도 나갔는데 요즘은 버스 2번만 타도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잠시 말을 아끼더군요. 사실 저희는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늘 일터에서 친구도 사귀고 퇴근길에 마트 들러 제게 작은 과자 하나 사오곤 했어요. 그게 행복이었죠. 이제는 그 과자 하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기억을 자주 꺼냅니다. 당신이 벌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퇴직 후 모은 5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그리고 남편의 땀의 무게예요. 그 돈 덕분에 아직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 그거 조금씩 저금통에 옮겨두면 어때요? 괜찮아요. 거기 있으면 손 떼기 쉬워요. 그래도 모아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둘 다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스스로 관리하며 사는 삶이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남은 생의 버팀목이라 부릅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더 벌 수도 없지만 그 돈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같은 말을 나눕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걱정이 조금 덜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마음을 가라앉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버텨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달도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늘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일어난 작은 노트예요. 그 안에는 저희 부부의 한 달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는 건 식비입니다. 식비 35만 원.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15만 원. 요즘엔 전기세가 자꾸 올라서 한여름엔 2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습니다. 부채질로 버티고 찬물로 세수하며 더위를 견딥니다. 그 다음은 약값. 약값 10만 원. 이건 매달 고정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셋 다 끊을 수 없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교통비는 5만 원. 버스 요금이 1,100원이라 병원 한 번, 시장 한 번 다녀오면 금세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외출을 최대한 줄입니다. 아픈 몸으로 다니는 게 쉽지 않아서요. 필요한 건 동네 슈퍼나 택배로 해결합니다. 통신비는 2만 원. 알뜰폰으로 바꾼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더군요. 문자도 잘 오고 전화도 잘 터집니다. 남편은 가끔 버튼을 잘못 눌러서 통화가 끊기지만 그래도 비싼 거 쓸 이유 없다며 웃으십니다. 이렇게 다 적고 나면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입니다. 20만 원, 이게 이번 달의 여유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손끝이 떨립니다. 가끔은 공책에 적힌 숫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줄 하나, 숫자 하나마다 이걸 줄일 수 있을까? 다음 달엔 더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식비를 줄이자니 건강이 걱정이고 약값을 줄이자니 불안합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자기 몫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달씩 미룹니다. 남편 옷도 작년 옷을 꺼내 입히지요. 새 옷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 옷장 문을 열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뭐 입어도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공책에 적은 계산표를 덮을 때쯤이면 저녁이 다가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남편은 텃밭에서 들어옵니다. 손에는 상추 몇 장, 고추 몇 개가 들려있죠. 그걸 씻어서 저녁 반찬으로 올립니다. 그날 식탁엔 105만 원의 계산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버틴 증거가 놓입니다. 남편은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빚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아직 빚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펴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습니다. 다음 달도 잘 버티자. 그 한 줄이 저희 부부의 계획서이자 희망입니다. 돈은 늘 모자라지만 서로의 마음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장 숫자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젠 압니다. 살다 보면 돈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집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층 주택입니다. 벽지는 바랬고 창틀은 삐걱거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엔 찬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집이 지금 저희에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월세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절실히 느낍니다. 한 달에 105만 원으로 사는 사람에게 집세가 없다는 건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일이니까요. 처음 이 집을 지을 땐 남편이 젊고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친구 몇 명 불러 벽을 올렸습니다. 당시엔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직접 시공을 했지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고생이 저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집을 바라보며 종종 말합니다. 이 집이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적자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릅니다. 전기세가 조금 늦게 나와도 관리비 고지서가 올라와도 월세가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집이 오래되다 보니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장마에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양동이를 2개나 받아두고 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참 영화처럼 산다. 그랬더니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남편은 지붕 수리를 직접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닐로 덮고 실리콘으로 막고 못이 빠진 곳을 새로 박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하더군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고쳐야 마음이 편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라는 걸요. 이 집에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명절에 북적이던 냄새, 비 오는 날 창문 닫으며 마시던 커피 향까지 세월이 다 스며 있습니다. 낡은 벽을 보면 그때의 웃음소리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며 낙서했던 흔적이 아직 벽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어요. 지우면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집 안구석엔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식탁, 손때 묻은 의자, 시계는 멈춘 지 오래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버릴 게 많아 보여도 저희에겐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요즘은 이사가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래된 집은 불편하지 않아요? 관리비 아끼려면 아파트로 옮기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해도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남편도 같은 생각입니다. 새 집이 깨끗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니까요. 이 집은 저희가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시간이고 서로의 인생이 겹쳐 있는 공간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집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집이 우리보다 오래 남아서 누군가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 집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고요. 겨울을 한 번 더 넘기고
비 오는 날에도 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달 지붕을 한 번씩 살핍니다. 못 빠진 곳이 없는지, 벽틈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그걸 보면 저는 늘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이 낡은 집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언젠가 이 집도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둘이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고맙다, 우리 집아. 내일도 잘 부탁해.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뭐라도 일하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젊다고요?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예전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에 통증이 내려옵니다. 퇴직 후에도 5년을 버텨가며 일했는데 그게 몸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다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으면 금세 종아리가 부어오릅니다. 예전엔 시장 구경을 좋아했는데 이젠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복지관 봉사라도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 것도 조심스러운 몸으로 남의 짐을 들고 서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죠. 남편은 요즘 텃밭에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호스로 물을 뿌리다 보면 허리가 당기고 잠깐 숙였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요. 그래도 텃밭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내 운동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일을 못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조급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출근만 해도 하루가 다 쓸려나갈 것 같아요. 남편은 예전엔 손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망가진 전등을 갈고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동네 할머니들이 도와달라 하면 늘 나가서 손을 봤죠. 지금은 그 일도 못합니다. 손이 저리고 작은 나사 하나 돌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도 내 몸을 고치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엔 반찬 가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 하루 종일 채소를 다듬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인사하고 하루 끝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 손으로 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때 벌던 돈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젠 그때의 체력도 손에 힘도 없습니다. 칼을 오래 쥐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고무 장갑을 끼면 손목이 저립니다. 요리하다가 허리를 펴면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구나. 남편은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없이 손을 모읍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쓸모없어진 기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당신이 벌어온 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은 멈췄지만 살아가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습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전등을 점검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하루의 일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이지, 뭐 따로 노동이 있을까? 돈은 벌지 않지만 하루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몸으로 압니다. 젊었을 땐 일하는 게 당연했고 그걸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일을 못해도 벌이가 없어도 서로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에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매달 약값만 10만 원이 나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이 식탁 위에 줄지어 있습니다. 식후마다 약통을 열면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이젠 밥보다 약을 더 자주 챙깁니다. 하루 3번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약을 꺼냅니다. 남편은 이걸 다 먹으면 건강해질까? 하며 웃고 저는 안 먹으면 바로 아프잖아요.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스칩니다. 그게 우리의 식후 풍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붐빕니다. 저마다 약봉투를 들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혈압을 재고 저는 보험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면 그날은 그걸로 위안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약국에 들러 약을 타옵니다. 한 달치 약값은 늘 비슷합니다. 10만 원.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겐 큰 돈입니다. 그걸 계산대 앞에서 내밀 때마다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요즘 약값도 다 올랐어요. 약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비싼 줄 알지만 안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프지 않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값은 아프지 않게 사는 세금이라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루를 버티는 데가 그게 바로 약값이니까요. 젊을 땐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땐 아프면 병원 가면 됐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치가 아니라 유지의 싸움이죠. 약을 끊으면 금세 몸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혈압은 약으로 잡고 있네요. 당 수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계속 약을 드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낫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은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칸마다 빽빽이 채워진 약들. 남편 약, 내 약, 그리고 비상약. 서랍 속에 늘어놓으면 작은 약국 같습니다. 약 이름도 다 외웠어요. 로수바스타틴, 글리메피리드, 암로디핀. 이제는 의사 이름보다 약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약으로 도미노 쌓을 수 있겠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쓸쓸함이 남습니다. 이게 노년의 일상이구나.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
어떤 날은 2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한 달 예산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아파도 참습니다. 괜찮겠지.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말합니다. 병원은 꼭 가요. 아픈 걸 참으면 더 커져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알거든요. 그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가끔은 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나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늘려주는 걸까? 하지만 금세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이유든 오늘을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요즘은 약을 먹는 시간도 일과처럼 여겨집니다. 아침엔 혈압약, 점심엔 당뇨약, 저녁엔 관절약. 식탁 위 약통은 시계처럼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약을 꺼내며 저는 늘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약 덕분에 아직 걷고 말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식탁 위에 남은 약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먹을 약을 미리 챙겨둡니다. 남편은 옆에서 묻습니다. 이 약들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언제까지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도 이렇게 함께 버티는 하루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그래요. 약값은 세금 같아요. 삶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한 세금.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대가로. 우리가 내는 마지막 월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약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삶을 조금 더 버티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자 감사이기도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장을 보며 제일 먼저 담는 건 떡이에요. 찹쌀떡, 인절미, 송편까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유난히 잘 먹습니다. 다음은 과자.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던 말이 귀에 남아서 늘 같은 브랜드를 고릅니다. 그리고 사과, 귤, 바나나도 한 봉지씩 담습니다. 혹시 몰라서라며 과일을 하나둘 담다 보면 카트가 금세 가득 차지요.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엔 말보다 많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그날부터는 손주 맞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불을 털고 장난감을 닫고 작은 방엔 늘 새 시트와 베개를 깔아둡니다. 그 방은 손주들이 오면 놀이터가 되고 손주들이 가면 조용한 빈 방이 됩니다. 손주들이 도착하는 날 아침 남편은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이 느리지만 꼼꼼합니다. 먼지라도 있으면 애들 기침할까봐. 그 말에 저는 웃습니다. 아직도 손주들만 생각하면 남편 얼굴이 젊어집니다. 차가 마당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소리 하나에 피로가 다 풀립니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맞이하고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날은 늘 분주합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은 뒤를 따라다니며 장난감을 주워 담습니다. 식탁 위엔 미리 끓여둔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맛있다 며 밥을 먹는 모습이 무슨 잔치라도 열린 듯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엔 미리 준비해둔 용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씩 남편은 손주들 주머니에 슬쩍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 돈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 손길은 늘 따뜻하게 기억될 겁니다. 그 돈을 아껴도 되지만 남편은 꼭 챙깁니다.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해야지요. 그 말이 참 남편답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있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나누며 손주들이 가는 날이면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장난감이 어질러진 거실, 식탁 위에 남은 작은 손자국. 저는 그걸 정리하면서 괜히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또 언제 오려나? 남편이 말하자 저는 대답합니다. 다음 달에도 오겠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이 남긴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습니다. 얘들이 오면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집에 바람이 듭니다. 젊은 공기, 밝은 웃음, 살아있는 소리. 그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엔 그 여운이 며칠을 남습니다. 빈집이 조용히 숨쉬듯 그 웃음이 벽에 맴돕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손주들이 찍힌 사진을 한 장씩 넘깁니다. 화면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얘들이 우리 닮았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습니다. 닮은 게 어디 외모뿐이겠어요. 사랑받는 마음까지 닮았지요. 손주들이 다녀간 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정리했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게 우리 노년의 부입니다. 손주들이 준 웃음 몇 번, 그게 한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낡은 전등 아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형광등은 오래돼서 불빛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남편은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 글씨보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고 그 향 사이로 오늘 하루의 흔적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이 들리고 벽시계는 똑딱 똑딱 천천히 밤을 셉니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도 조용해졌습니다. 통장엔 몇천 원 남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좋다고 하죠.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며 리모컨을 살짝 올려놓고는 제 쪽을 바라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히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젊을 땐 그렇게 길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바빴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서로뿐이네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참 단순하면서도 귀하다. 같이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텃밭을 보고 손주를 기다리고 그게 전부인데 그 전부가 삶의 전부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신문을 접어 식탁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손등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온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비 온대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텃밭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서로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저는 늘 한 번 더 창문을 봅니다. 밖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그 불빛 아래로 이웃집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군가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에 드는 시간. 세상 모두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저는 좋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별이 많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진짜 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이 없어도 우리 마음엔 불빛이 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나란히 눕습니다. 낡은 집 천장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저는 그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완성됩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 깨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배경음이 됩니다. 잠들기 전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만 큰일 없이 아프지 않고 그저 이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희에게는 이 하루가 선물입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잠시 출렁입니다. 그 손이 내일에도 그대로 있기를, 그 온기가 내일도 내 옆에 있기를.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삶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하나의 내일이 옵니다.